저 더러운 할아버지 당장 내쫓아! 접수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구석에 쓰러진 노숙자는 배를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구토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망설임 없이 그의 더러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셨죠?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숙자의 정체를,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는지를, 그리고 이 만남이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의 한빛파마 본사 건물 72층 최정욱 회장의 발걸음이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회장실 문을 열자 센서가 작동해 조명이 켜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회로판 같았습니다. 정욱은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불면증이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부터였죠. 오늘도 혼자구나. 창가에 선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는 20개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중 어느 자리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지 않았어요. 책상 위 태블릿이 진동했습니다. 비서가 올려놓고 간 보고서였죠. 화면을 켜자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3상 실패. 예상 손실 300억 원. 정욱의 턱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제약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10개를 개발해도 하나 성공하기 어려운 게 신약이었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문 인식 후 또 한 번의 비밀번호. 3중 잠금 장치가 풀리자 숨겨진 칸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낡은 청진기 하나와 빛바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하얀 간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22살의 김수진. 50년 전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수진아, 오늘이 내가 떠난 지 30년째 되는 날이구나.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과 헤어진 것은 50년 전이었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건 30년 전이었어요. 암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혼자 살다가 갔다고 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황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아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32의 민재는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닮았죠.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민재의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앉아라. 정욱이 손짓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욱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어요. 32이면 결혼할 나이였으니까요. 누구지?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정욱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박소연 서울대병원 간호사를 입력했어요. 곧 인사정보가 떴습니다. 사진도 있었죠. 단정한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정욱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지? 고아원 출신입니다. 6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회장실을 채웠어요. 정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요?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대학 나오고 간호사가 됐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나? 3대째 이어온 제약 명가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그에 걸맞은 배경이 있어야 해.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두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어요. 그의 머릿속에선 5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따위와 결혼하면 집안에서 쫓아내겠다. 그때의 자신은 22살이었어요. 약대 4학년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비 오는 날 병원 뒷문에서 수진과 헤어졌어요.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2달 시간을 줄 테니 정리해라. 우리 회사 후계자가 고아원 출신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후계자 안 하겠습니다. 정욱이 돌아봤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뭐라고? 소연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욱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같은 날 새벽 2시 45분 서울대병원 응급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소연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28배 나이지만 응급실 3년차 경력이 있는 그녀의 움직임은 노련했습니다. 고속도로 연쇄 추돌이래요. 15명 동시 이송. 구급대원의 외침에 응급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소연이 트리아지 구역으로 달려가며 파란색 가운을 걸쳤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첫 번째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환자예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즉시 아이를 CPR 구역으로 옮겼어요. 작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0번의 압박 후 인공호흡 2번. 다시 압박. 제발 숨 쉬어. 제발. 소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팔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피를 흘리며 들것에 실려왔지만 소연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고개를 저었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해요, 박 간호사. 너무 늦었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심전도 모니터에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돌아왔어요. 에피네프린 주사 준비해 주세요. 기적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응급실이 조금 진정된 새벽 4시, 소연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기 뚜껑에 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정말 너무 무서웠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간호사 3년 차지만 생명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CPR을 하면서 느꼈던 아이의 차가운 피부가 계속 생각났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괜찮아? 선배 간호사 혜진이었습니다. 소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네, 괜찮아요.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어. 혜진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생명인데요. 어떻게 무덤덤할 수 있어요? 휴게실로 돌아온 소연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새벽 근무 중 먹는 유일한 끼니였어요. 월급 250만 원 중 50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보육원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민재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말했어. 역시나 반대하시더라. 소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아팠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였죠.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답장을 보내고 소연은 다시 응급실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취객 한 명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빨리 치료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소연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침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연은 차분하게 휴지를 꺼내 닦았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금 나한테 반말해? 남자가 소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소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아프셔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봐드릴게요. 오전 7시가 되어서야 교대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수술실로 향했어요. 응급수술에 들어가는 환자가 있었는데 집도의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수술 중 의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혈관을 잘못 건드릴 뻔한 순간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 동맥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의사가 손을 멈췄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대량 출혈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박 간호사. 덕분에 환자 살렸어요. 점심시간 소연은 독거노인 환자의 병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이 떨려서 혼자 식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바쁘다며 지나쳤지만 소연은 멈춰 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이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아가씨. 내 손녀 같아. 우리 손녀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던데. 오후 3시 병원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아버지가 2달 안에 정리하래. 안 그러면 후계자에서 제외한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요. 사랑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저녁 6시 간호부장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VIP 병동 특별관리 맡아. 김 회장님이 입원하셔. 죄송하지만 응급실 환자들이 더 급해요. 소연의 대답에 간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3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한빛파마 회장실. 정욱은 비서가 가져온 두꺼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에 대한 신상조사 보고서였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6살 때 보육원에 들어간 기록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받은 장학금 내역, 간호대학 입학 성적표, 병원 근무 평가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흠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매월 50만 원씩 보육원에 기부한다고요? 정욱이 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월급이 250만 원인데 50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더군요. 본인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요. 정욱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고시원이라니. 그 좁은 방에서 생활하면서도 남을 돕는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겉모습일 수도 있어. 사람은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법이지. 정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2주일간 휴가를 가게. 네. 갑자기 왜? 묻지 말고 그렇게 하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운전기사에게도 똑같이 휴가 지시하게. 비서가 나간 후 정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모르는 그의 개인 창고가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먼지 쌓인 창고 안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중 하나를 열었어요. 50년 전 가난했던 약사 시절에 입었던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군복 점퍼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소매 끝이 닳아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 옆엔 구멍난 운동화와 찢어진 청바지도 있었어요. 운동화 밑창은 거의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욱은 군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젊은 시절 수진과 만나러 가던 때 입었던 옷이었으니까요. 이걸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정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바랜 글씨가 보였어요. 오늘 수진이를 만났다. 병원 실습 중에 청진기를 떨어뜨렸는데 그녀가 주워줬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정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 장 더 넘겼어요. 아버지가 알아버렸다. 간호사와 만난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내셨다. 집안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수진과 헤어졌다. 비가 많이 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로해줬다. 용서해줘, 수진아. 내가 너무 비겁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욱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때의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손가락으로 일기장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날의 감정이 생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변장 연습을 시작할 때였어요. 먼저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75의 나이지만 평소엔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노인처럼 굽어야 했죠. 아이고 허리야. 혼자 중얼거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손을 떨리게 하는 연습도 했어요. 커피잔을 들다가 일부러 흘리기도 했죠.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으면서도 계속 연습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진짜 노인처럼, 힘없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위험 있는 회장에서 초라한 노인으로.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50년간 경영자로 살아온 날카로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정욱은 욕실로 가서 면도기를 치웠습니다. 2주일간 수염을 기르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샤워도 3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죠. 냄새도 나야 진짜처럼 보이겠지. 부엌으로 가서 마늘과 양파를 꺼냈습니다. 생으로 씹어 먹었어요.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위가 쓰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욱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교통카드 사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개찰구 앞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젊은이가 밀치듯 지나가며 욕을 했습니다. 빨리 좀 가요, 할아버지. 정욱은 일부러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진짜 노인처럼 보이려면 이런 것도 연습해야 했으니까요.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낡은 옷을 입고 다시 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듯 거리를 뒀어요. 어떤 이는 코를 막기도 했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정욱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남을 탓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정욱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변장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먼저 병원 구조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응급실은 1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분주한 모습이 보였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소연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를 실제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진보다 더 마르고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도 홀쭉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모습은 누구보다 밝았어요. 어르신, 많이 아프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노인 환자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욱은 기둥 뒤에 숨어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소연은 노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소연이 휴게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너 맨날 라면이야? 몸 상할라. 괜찮아. 이게 제일 싸잖아. 소연의 대답에 정욱의 마음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기부하느라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욱은 수진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잘 가꿔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내가 이제부터 확인해 볼게.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인지.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웃으면서 말했겠지.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지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모두 빼고 현금 5만 원만 넣었어요. 신분증은 가짜로 만든 것을 준비했죠. 이름은 최만수로 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2주일간 기른 수염이 덥수룩했고 씻지 않아서 머리카락도 기름져 있었어요. 낡은 군복을 입으니 정말 노숙자 같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정욱은 서랍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약봉지 몇 개를 넣었어요. 병원에 갈 핑계가 필요했으니까요. 완벽해. 정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할 때였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 방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욱은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낡은 군복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2주일간 씻지 않은 몸에서도
고약한 채취가 풍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피해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황급히 멀어졌죠. 병원 자동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정욱은 일부러 움츠러들며 들어갔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었죠. 손은 미세하게 떨리게 했고 숨소리도 거칠게 냈어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욱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던 거죠. 코를 살짝 가리는 손동작을 했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에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3일째예요. 저쪽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순서되면 부를게요. 여직원은 번호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대기실 구석을 가리켰을 뿐이었어요. 정욱은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청소 직원이 곧바로 와서 닦아냈어요. 대기실엔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욱이 앉으려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대놓고 코를 막았죠. 아이고, 냄새. 병원에서 좀 관리를 해야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욱의 귀엔 다 들렸습니다.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정욱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호명되어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 명품백을 든 중년 여성, 교복 입은 학생까지. 정욱은 배를 감싸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파. 너무 아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진짜로 다리가 저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한 간호사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저번에도 와서 난리였는데. 정욱은 처음 온 건데 벌써 낙인이 찍힌 거였어요. 노숙자는 다 똑같다는 편견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욱이 고개를 들자 박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릎을 꿇고 정욱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소연이 정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냄새가 났을 텐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부축했죠. 잠시만요. 휠체어 가져올게요. 소연이 뛰어가서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욱을 앉히고는 진료실로 향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연이가 또 저런 환자를. 냄새 장난 아닌데 대단하다. 그래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피곤한데. 진료실에 들어가자 소연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만수예요. 어제 밤부터. 아니, 사실 3일째예요. 정욱이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연은 체온계를 꺼내 정욱의 이마에 댔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로 배를 살폈어요. 차가운 청진기가 피부에 닿자 정욱은 움찔했습니다. 혹시 뭐 드신 거 있으세요? 며칠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주운 빵 조각만. 소연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서 정욱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따가 검사 끝나고 뭐라도 사드세요.
병원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정욱은 놀랐습니다. 자기 돈을 선뜻 내준다니. 그것도 처음 본 노숙자에게 말이죠. 그녀의 지갑 속엔 10,000원짜리 2장뿐이었는데 그중 하나를 준 거였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돈은 또 벌면 되지만 건강은 그게 아니잖아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레지던트였어요. 그는 정욱을 한번 쳐다보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마스크를 이중으로 쓰더니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섰어요. 빨리 검사나 하고 내보내요. 다른 환자들 기다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환자분이세요. 제대로 진료해 주세요. 아니, 박 간호사는 왜 맨날 이런 환자들만 데려와? 병원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의사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에게 빈부는 없어요. 다 똑같은 환자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억 안 나세요? 두 사람이 대치하는 동안 정욱은 갑자기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늘과 양파만 먹은 탓에 정말로 속이 뒤집어졌던 거죠. 으에, 정욱이 바닥에 구토를 했습니다. 토사물이 소연의 신발과 바지에 튀었어요. 의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으악, 더러워. 이래서 노숙자는 안 된다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소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정욱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아프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는 휴지를 꺼내 정욱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자신의 옷에 묻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환자만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물을 가져와서 입을 헹구게 했습니다. 이제 좀 나으세요? 속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정욱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위해 체열을 해야 했어요. 정욱은 일부러 무서워하는 척했습니다. 주사, 무서워요. 평생 병원 안 와봐서. 어르신, 제 손 잡으세요. 소연이 정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거칠고 더러운 손인데도 망설임 없이 잡아주는 그녀였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숨 크게 들이쉬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제 눈 보세요. 괜찮아요. 체열이 끝나고 엑스레이 검사도 했습니다. CT 검사까지 하게 됐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시간 동안 소연은 틈틈이 와서 정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조금 나아지셨어요? 춥지 않으세요?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인데도 밥을 먹지 않고 왔습니다. 아가씨는 밥 안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걱정돼서요. 오후 2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 장염이었어요. 의사는 처방전을 대충 써주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소연이 약 처방을 설명해 줬어요.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이건 진통제예요. 그녀는 약봉지에 큰 글씨로 복용법을 적어줬습니다. 해 그림, 달 그림, 별 그림을 그려가며 언제 먹어야 하는지 표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적었습니다. 혹시 약 먹고 이상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밤에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였거든요. 아플 때 누군가 손 잡아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아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아파도 참아야 했어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분처럼 되고 싶었어요. 정욱이 병원을 나서려 할 때 소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그녀는 자판기로 가서 우유와 빵을 뽑아왔어요. 김밥도 하나 샀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정욱에게 건넸어요. 약 먹기 전에 이거라도 드세요. 공복에 약 드시면 속 상해요. 그리고 이건 저녁에 드시고요. 정욱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진짜로 감동받았어요. 봉지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정욱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소연이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하고 있었죠. 점심도 못 먹었을 텐데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정욱은 다시 병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치매 노인을 연기할 계획이었어요. 비닐봉지에는 약봉투 5개를 넣어왔습니다. 집에서 찾은 오래된 비타민과 소화제들이었죠. 일부러 오래된 것들로 골랐는데 약봉지도 구겨지고 글씨도 발에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셔츠 단추를 엇갈리게 채웠고 한쪽 신발끈은 풀어놨어요. 머리카락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죠. 거울을 보니 정말 치매 노인 같았습니다. 눈빛도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응급실로 들어서자 접수 직원이 알아봤어요. 아, 저번에 오신 할아버지. 목소리에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정욱은 멍한 표정으로 약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게 하면서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받았는지도. 약국 가세요. 여긴 응급실이에요.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욱이 계속 서성이자 짜증을 냈어요. 할아버지, 여기 응급 환자들 있어요. 약 문의는 약국 가서 하세요. 저희 바빠요. 정욱은 떨어진 약봉투를 주우려다 또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척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무릎이. 그때 소연이 지나가다가 정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르신,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최만수 어르신? 정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척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소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우리 집 사람이에요? 소연의 표정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저번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녀는 정욱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봉투들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소연은 정욱을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히고는 눈높이를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정욱의 무릎이 진짜로 아픈지 살피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뭐가 궁금하세요? 약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정욱은 비닐봉지를 뒤적거렸습니다. 약봉투를 하나씩 꺼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에 먹는 건지 저녁에 먹는 건지 며느리가 챙겨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가 누구더라? 마지막 말에 소연의 눈빛이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이 약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씩 펼쳐서 확인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비타민이었습니다. 약 이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꽤 중요한 약들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인데 괜찮으세요? 밥 먹고 와요. 동료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먼저 가세요. 저는 좀 이따 먹을게요. 또야? 맨날 굶네.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소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료가 가고 나자 소연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큰 글씨로 약 복용법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약은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 그녀는 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그란 해에 웃는 얼굴까지 그려 넣었어요. 해 주변에 구름도 그리고 새도 그렸습니다. 해가 뜨면 이 약 드세요. 하얀색 약이요. 보세요, 하얀색. 정욱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해 못하는 척 했어요. 해가 뜨면, 언제요? 해가 매일 떠요? 소연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전혀 짜증내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 뜨시면요. 밥 드시고 나서요. 이번엔 밥그릇 그림을 그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이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세심하게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밥 드시고 그 다음에 약 드세요. 물이랑 같이요. 물컵 그림도 추가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5개 약봉투에 모두 그림을 그렸어요. 해, 달, 별, 구름, 나무 등 알기 쉬운 그림들이었습니다. 각 약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표시했죠. 색연필까지 꺼내서 알록달록하게 칠했어요. 어르신, 휴대폰 있으세요? 정욱이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은 익숙하게 알람을 설정했어요. 폴더폰인데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알람 울릴 거예요. 그녀는 알람 소리도 각각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아침엔 새소리, 점심엔 종소리, 저녁엔 음악 소리로요. 이 소리 들리면 약 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정욱은 계속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누가 알려줬는데 또 까먹었어요. 내가 바보인가 봐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어요. 그녀는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바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가방을 뒤적였어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수첩이었는데 망설임 없이 펼쳤어요.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수첩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최만수입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꼭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 그림과 시간을 다시 그렸습니다. 더 크고 선명하게요. 한 페이지에 하나씩 5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까먹으시면 꺼내서 보세요. 정욱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연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을 돕고 있는 거였죠. 근데 아가씨는 밥 안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이 약 제대로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때 정욱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일부러 낸 게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아침을 안 먹고 왔거든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먹었나? 안 먹었나? 어제 먹은 건 기억나는데.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갔어요. 5분 후에 돌아왔는데 손에 김밥 2줄과 우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계란 하나도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드세요. 돈 없는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약은 꼭 밥 먹고 드셔야 해요. 공복에 드시면 위 상해요. 소연은 김밥을 풀어서 정욱 앞에 놓았습니다. 계란도 까줬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목 막히면 우유 드시고요. 계란도 같이 드세요.
단백질 드셔야 해요. 정욱이 김밥을 먹는 동안 소연은 약봉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스티커도 붙였어요. 빨간 하트는 아침, 노란 별은 점심, 파란 달은 저녁이었죠. 주머니에서 스티커를 더 꺼내 약봉투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이제 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색깔로도 구분되잖아요. 정욱은 김밥을 다 먹고 나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 천사예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간호사예요. 우리 며느리도 간호사면 좋겠는데. 아가씨처럼 착한 간호사. 정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어르신 며느님 계세요? 아니요.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좋은 여자 없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간호부장이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연을 불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소연, 점심시간 끝났어. 왜 자리 비워? 환자들 기다려. 죄송합니다. 곧 들어갈게요. 소연이 일어서려 하자 정욱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은 그 손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어요. 어르신, 약 꼭 시간 맞춰 드세요. 그리고 혹시 또 헷갈리시면 병원에 오세요.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크게 적었어요. 글씨를 3번이나 더 쓰며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로 전화하셔도 돼요. 밤에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정욱은 명함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연이 간호부장에게 혼나러 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간호부장의 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욱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쳐봤어요. 소연이 그린 그림들이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욱은 감탄했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정욱은 3번째 시험을 위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흉통을 호소할 계획이었어요. 물론 연기였지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거였습니다. VIP 환자와 일반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응급실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봄철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많았어요. 정욱은 가슴을 움켜쥐며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번엔 접수 직원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흉통은 응급 상황일 수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시간 전부터. 숨쉬기도 힘들어요. 정욱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번호표를 주며 말했어요. 저쪽에서 기다리세요. 곧 부를게요. 정욱은 의자에 앉아 계속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마에 물을 살짝 뿌려 땀처럼 보이게 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나도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정욱보다 늦게 온 환자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라왔죠. 어지러워. 빨리 봐줘.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호부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 김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굽신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김 회장은 정욱의 골프 친구였습니다. 정욱이 미리 부탁해둔 거였죠. 가벼운 어지럼증만 연기해달라고 했었어요. 특별실로 모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부장이 김 회장을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나타났어요. 잠시만요, 간호부장님.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간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박 간호사? 저기 어르신이 3시간째 흉통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흉통은 응급이에요. 먼저 보셔야 합니다. 소연이 정욱을 가리켰습니다. 정욱은 더욱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 회장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작년에 이 병원에 10억 기부했어.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응급실은 중증도 순서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간호부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박소연, 당장 사과해.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흉통 환자가 어지럼증보다 우선이에요. 김 회장이 간호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간호사 바로 해고해. 내가 이사장한테 직접 말할 거야.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간호부장이 소연의 팔을 잡았어요. 너 당장 사과하고 김 회장님 모셔. 안 됩니다. 소연의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응급실 규정상 중증 환자가 먼저입니다. 이건 의료법이에요. 정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작고 여린 간호사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꿋꿋이 서 있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김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사장한테 전화한다. 바로 그때 정욱이 신음소리를 크게 냈어요. 으악! 가슴이.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연기였지만 꽤 실감났어요. 소연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그녀는 정욱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심전도 검사 준비해 주세요. 급해요.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와 정욱을 옮겼어요. 김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욱이 그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이제 가도 된다는 신호였죠. 나는 다음에 오겠어. 김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간호부장이 놀랐어요. 회장님, 특별실 준비됐는데. 됐어. 갑자기 좀 나아진 것 같아. 김 회장은 황급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간호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정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심전도 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소연은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정욱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곧 결과 나올 거예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연기였으니까요. 다행이에요. 스트레스성 흉통인 것 같아요. 소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까는 고마웠어요. 정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큰 사람한테 맞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차별 없이 돌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아팠는데 돈이 없다고 병원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간호사님이 자비로 치료비를 내주셨죠. 정욱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하는 간호사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미소였어요. 간호부장이 멀리서 소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불러서 혼낼 게 분명했어요. 정욱이 병원을 나서려 할 때 소연이 약봉투를 건넸습니다. 진통제예요. 혹시 또 아프시면 드세요. 고마워요. 정말로. 정욱은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병원을 바라봤어요. 오후 5시쯤 소연이 간호부장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30분 후에 나왔는데 눈가가 빨갰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밝게 일했습니다. 정욱은 확신했습니다. 박소연은 진짜였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일 저녁 시간 있니? 소연 씨도 같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인사를 받아야겠다. 정욱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수진아, 좋은 며느리를 찾은 것 같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소연은 간호부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김 회장 건으로 호출된 거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번 혼났는데 오늘은 더 심할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지나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간호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간호부장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간호부장 최연주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앉아. 간호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가 삐그덕 소리를 냈습니다. 박소연, 너 어제 무슨 짓을 한 거니?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간호부장이 서류를 탁 하고 책상에 내려놨어요. 서류가 흩어지며 바람이 일었습니다. 김 회장이 이사장에게 직접 항의했어. 우리 병원 간호사가 무례했다고. 저는 의료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간호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에 혈관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원칙? 너 때문에 병원이 10억 기부금을 잃을 뻔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간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 기부금 없으면 의료 장비도 못 사고 직원 월급도 못 줘. 너 때문에 동료들이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 소연은 고개를 들어 간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그래도 환자 우선순위는 지켜야 합니다. 흉통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 노숙자가 진짜 흉통이었어?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간호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엔 알 수 없었어요. 만약 진짜 심근경색이었다면.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간호부장이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쇳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징계 통보서였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정직이야. 그리고 복직해도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발령.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급실은 그녀의 전부였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3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부장님, 그건 응급실은 제 삶이에요. 더 이상 말하면 해고야. 선택해. 정직이냐 해고냐. 간호부장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입술에서 피 맛이 났어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3번의 정중한 노크였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간호사 혜진이었어요. 그녀의 뒤엔 또 다른 간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부장님, 탄원서입니다. 혜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종이가 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게? 응급실 간호사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박소연 간호사의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간호부장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정말로 50세 넘는 서명이 있었어요. 각자의 이름 옆엔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서명했어요. 그리고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두꺼운 뭉치였어요. 환자들의 탄원서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엔 120명이 넘는 환자들의 서명이 있었어요. 소연이 돌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간호부장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어요.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모았습니다. 박소연 간호사는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그녀를 잃는 건 병원의 손실이에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응급실 과장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간호부장님, 박 간호사 징계 재고해 주십시오. 과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급하게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제 김 회장과는 박 간호사가 옳았습니다. 의료윤리상 맞는 판단이었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간호부장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 편이던 과장까지 소연을 편드는 거였어요. 과장님도 이러시면 병원 운영을 생각하셔야. 저희가 의사와 간호사이기 이전에 뭡니까?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과장의 말에 간호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 순간 간호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이사장이었습니다. 간호부장의 손이 떨렸어요. 네, 이사장님. 간호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간호부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이 물었습니다. 간호부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 회장이 오해가 있었다고 했대요. 박 간호사 징계하지 말라고, 오히려 표창을 주라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간호부장이 징계 통보서를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어요.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다들 나가.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고마워요, 선배.
우리가 더 고마워. 넌 우리의 자랑이야. 복도로 나오자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 전원이 나와 있었어요. 모두가 소연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소연아. 우리가 항상 응원해. 너는 최고의 간호사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동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한편 병원 건너편 카페에서 정욱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압력을 넣은 거였어요. 김 회장 역할을 한 친구에게도 연락해서 오해였다고 말하게 했죠. 한빛파마의 병원 납품 계약을 언급하니 이사장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대단한 아이야. 정욱은 감탄했습니다. 소연을 위해 모든 직원이 나선 걸 보고 놀랐어요. 그만큼 소연이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다는 증거였죠. 점심시간 소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아침에 무슨 일 있었다며? 응, 괜찮아.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어. 다행이다. 오늘 저녁 아버지 만나는 거 기억하지?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정욱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기억해. 근데 너무 긴장돼.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아. 민재의 목소리는 희망적이었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오후 5시 소연은 간호부장실을 나온 후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응원에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간호부장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간호부장이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보자.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장의 지시로 징계는 철회됐지만 간호부장이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민재와 정욱을 만나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견례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밝았지만 소연의 어두운 얼굴을 보자 걱정이 스쳤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소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 테이블에 정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험 있었어요. 소연은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편하게 부르세요. 아버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편안해질 수 없었어요. 한빛파마 회장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연 씨, 오늘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욱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건 옳지 않으니까요. 정욱의 말에 소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사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정욱 때문이었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욱이 물었어요. 하지만 간호부장님이 저를 계속 압박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내일 다시 보자고.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시만요.
정욱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이사장님, 저 최정욱입니다. 간호부장권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소연과 민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소연 간호사를 계속 괴롭힌다면 한빛파마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박 간호사는 곧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민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욱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소연 씨를 시험했습니다. 소연과 민재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정욱이 계속 말했어요. 노숙자로 변장해서 병원에 3번 갔었습니다. 소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복통으로 왔던 노인, 약 봉투 들고 헷갈려하던 치매 노인, 흉통으로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가 그게 회장님이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안합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민재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니야. 소연이 민재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정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해해요. 아들의 배우자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정욱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니, 시험이라기보다 당신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정욱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소연이 만들어준 수첩이었어요. 약 복용법을 그림으로 그려준 그 수첩. 이걸 보며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처음 본 노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소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정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 거는 정말 놀랐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욱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그녀를 안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정욱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제 첫사랑도 간호사였어요. 정욱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이었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비겁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굴복했어요. 그녀와 헤어졌고 정략 결혼을 했죠. 정욱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살다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했어요. 소연 씨를 며느리로 맞아야겠다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정욱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행복해야 한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출근하자 간호부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간호부장실에 들어가자
간호부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소연 간호사, 어제는 미안했어요. 믿을 수 없는 사과였습니다. 간호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응급실에서 마음껏 일하세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연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부장실을 나온 소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욱의 메시지였어요. 이제 걱정 없이 일하세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욱은 한빛파마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소연을 정식으로 며느리로 인정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다.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세대가 회사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서울대병원에 공식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차에 오른 정욱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빛파마와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공급 계약서였어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사장이 많이 놀랄 겁니다. 정욱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어요. 박소연 간호사 건 때문이신가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그림이 있네. 정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 입구에 병원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간호부장 최연주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사장은 평소엔 거만했지만 정욱 앞에선 한없이 작아졌어요. 오랜만입니다, 이사장님.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사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안내했어요.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그 전에 응급실부터 둘러보고 싶습니다. 정욱의 말에 이사장이 당황했습니다. 응급실이요? 갑자기 왜? 우리 약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싶어서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길, 정욱은 간호부장을 흘겨봤습니다. 간호부장은 시선을 피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바쁘게 움직이던 의료진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한빛파마 회장이래. 소연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정욱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정욱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이 우리 응급실입니다. 이사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듣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간호부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간호부장님, 정욱이 불렀습니다. 간호부장이 몸을 떨며 다가왔어요. 네, 회장님. 응급실 간호사들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간호사들 모아주세요. 간호부장이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20명 정도의 간호사가 모였어요. 소연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정욱이 간호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죠.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정욱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간호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환자를 우선시하는 분들, 간호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건 병원의 큰 손실이겠죠. 정욱이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사장님, 회의실로 가시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정욱은 비서에게 귓속말했습니다. 박소연 간호사 인사 기록 가져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한빛파마는 의료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병원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소연 간호사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연의 인사 기록이었어요. 3년간 무결점 근무 환자 만족도 1위, 동료 평가 최우수. 이런 직원을 괴롭힌다? 간호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정욱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VIP 환자를 우선시하라고 압박하는 것을. 간호부장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정욱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둘 게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소연 간호사는 곧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됩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사장의 입이 벌어졌고 간호부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 아들 최민재의 약혼자입니다. 정욱이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한빛 파마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위협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사장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간호부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욱의 질문에 이사장이 간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겠습니다. 간호부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했어. 내일부터 일반 간호사로 근무해. 간호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정욱이 다시 말했습니다. 새 간호부장은 신중히 선택하세요. 간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그러겠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욱이 병원을 나서려 할 때 소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욱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소연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간호부장님이. 자업자득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가죠. 정욱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정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어요. 병원을 나온 정욱은 차 안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 사진 속 수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간호부장이 짐을 싸는 동안 간호사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더 이상 권력에 눌려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4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소연은 새로 임명된 간호부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최연주 전 간호부장이 해임된 후 간호사들의 투표로 선출된 김혜진 선배가 새 간호부장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듣기 위해 호출된 거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진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소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혜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빛파마 의료재단에서 보낸 공문이었어요. 박소연 간호사 특별 공로상 수여 및 장학재단 설립.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매년 10명의 간호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래. 그리고 하나 더.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응급실 팀장으로 승진이야.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해고 위기였는데 이제는 팀장이라니. 저는 아직 경력이, 실력과 인품이 경력보다 중요해. 모든 동료가 너를 지지했어. 혜진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격 있어. 누구보다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간호부장실을 나온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소연은 민재와의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아름다웠어요. 민재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재가 일어나 소연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 소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팀장 승진이라니. 축하해. 다 아버님 덕분이야.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했으니까 인정받는 거야.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아버지가 우리 결혼식 날짜 잡자고 하셨어. 민재의 말에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로? 가을이 어때? 10월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10월이면 날씨도 좋고.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욱이었어요. 아버지, 민재야, 소연 씨랑 같이 있니? 네, 같이 있어요. 잠시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보여줄 게 있어. 1시간 후 두 사람은 정욱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최상층이었어요. 정욱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요. 정욱이 두 사람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욱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정욱과 간호복을 입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진이에요. 정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네요. 소연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진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정욱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청진기를 들고 웃는 사진이었어요. 이 청진기를 소연 씨에게 주고 싶어요. 정욱이 서랍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50년이 넘었지만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소중한. 수진도 기뻐할 거예요. 자신과 같은 간호사에게 전해진다면. 정욱이 청진기를 소연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어받아 주세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꼭 좋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수진 선배님처럼. 정욱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욱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아버님, 이건 가족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밤 10시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이었지만 오늘따라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책상에 청진기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었어요. 소연아, 큰일이야. 원장님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빛파마에서 우리 보육원에 10억 기부한대. 내 이름으로. 소연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정욱이 한 일이 분명했어요. 새 건물도 짓고 아이들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대. 원장님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 전화를 끄는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소연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출근하자 응급실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소연 팀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 간호부장 최연주도 있었어요. 일반 간호사가 된 그녀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박 팀장님. 최연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그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오, 병원 방송이 울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한빛파마 의료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소연은 동료들과 함께 대강당으로 갔습니다. 정욱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의료진 여러분, 특히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한빛파마는 의료진 복지를 위해 매년 10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도 박수를 쳤어요. 정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살짝 윙크를 했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소연의 인생도.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욱의 집 거실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가족회의였어요. 소연과 민재, 그리고 정욱이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웨딩 플래너가 준비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10월 15일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욱이 달력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가을 날씨가 가장 좋을 때였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정욱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민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소박하게라니? 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소연이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예식장 비용을 아껴서 보육원이나 병원에 기부하면 어떨까요? 정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한 생각이네요. 정욱이 일어나 서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어요. 사실 저와 민재 어머니도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사진첩을 펼치자 정략 결혼이었던 첫 번째 부인과의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겉은 화려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5년 만에 이혼했어요. 정욱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진과는 정욱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수진과 찍은 스냅 사진이었어요.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도 못했지만 가장 행복했어요.
소연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행복해지세요. 저희와 함께요. 정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날 오후 소연은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에서 원장님과 마주 앉았어요. 원장님, 제 결혼식을 여기서 하고 싶어요. 원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보육원에서? 네. 제가 자란 곳이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소연이가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 보육원 마당을 둘러보던 소연은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6살쯤 된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결혼하세요? 응, 10월에 할 거야. 우리도 가도 돼요? 소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당연하지. 너희가 다 와줘야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연도 함께 웃었어요. 저녁 병원 휴게실에서 소연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결혼식이라니 정말 특별하다. 혜진이 감탄했습니다. 회장님도 동의하셨어?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그때 누군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연주 전 간호부장이었어요. 박 팀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동료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연주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둘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미안해요. 최연주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권력에 취해서 사람을 잃었죠. 소연이 놀랐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최연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반 간호사로 돌아오니 오히려 편해요.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다시 느끼고 있어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배님도 좋은 간호사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최연주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축의금이에요. 미리 드릴게요. 선배님, 이건 받아요. 진심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정욱은 수진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재와 소연도 함께였어요. 수진아, 우리 며느리를 소개하러 왔어. 정욱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와 닮은 아이야. 따뜻하고 용감하고 진실해. 소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선배님이 못다 이룬 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간호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수진 어머님도 편안하실 거예요.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일주일 후 한빛파마 회의실. 정욱은 임원들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5일 내 아들 민재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욱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겁니다. 보육원에서 할 예정이에요.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 아들의 결혼식을 보육원에서 한다니. 그리고 결혼식 대신 최정욱 수진 의료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매년 100억씩 출자해서 의료 소외계층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그날 저녁 소연의 고시원. 소연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민재와 함께 살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보육원 시절 사진, 간호대 졸업사진, 동료들과 찍은 사진, 마지막으로 부모님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어릴 때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시집 가요. 소연이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다 정리했어? 응, 거의 다 했어. 민재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3년간 살았던 좁은 방. 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마웠어. 소연이 작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보육원 마당이 온통 하얀색과 노란색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100여 명의 하객들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 동료들, 보육원 식구들, 그리고 한빛파마 임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욱은 줄의 단상 옆에 서서 마당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였지만 오늘만큼은 40살처럼 가뿐했어요. 가슴 주머니엔 수진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민재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검은 턱시도가 잘 어울렸어요. 정욱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더 긴장한 것 같구나. 맞아요. 손에 땀이 나요. 부자가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객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엘벨의 캐논이었어요.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육원 건물에서 소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아했어요. 베일 대신 머리엔 작은 꽃 화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손엔 특별한 것이 들려 있었어요. 수진의 청진기였습니다. 부케 대신 청진기를 든 신부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욱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50년 전 수진도 저렇게 청진기를 들고 다녔었죠. 원장님이 소연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길 양옆에 서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선생님 예뻐요. 5살 꼬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연도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이 민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주례를 맡은 병원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시험과 오해를 넘어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결합입니다.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노숙자로 변장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너를 만나 알게 됐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평생 너를 지키고 사랑할게. 소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청진기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민재 씨, 그리고 아버님. 저에게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진기로 많은 생명을 구하며 수진 선배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가 신랑 신부 앞으로 걸어갔어요. 잠시만 할 말이 있습니다. 정욱이 가슴 주머니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50년 전 떠난 내 첫사랑, 그리고 영원한 내 마음속 아내 김수진입니다. 사진을 소연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도 오늘 함께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과 같은 간호사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소연이 사진을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정욱을 꼭 안았어요. 아버님, 이제 우리가 아버님의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일어나 축하했어요. 그중엔 최연주 전 간호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죠. 피로연은 보육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음식 대신 김밥과 떡볶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풍성했습니다. 정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결혼 선물 대신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총 3억 원이 모였어요. 전액 보육원 아이들의 교육비로 쓰겠습니다.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녁 무렵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세 사람은 보육원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수진 나무예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심었어요. 수진 선배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정욱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나무였지만 곧 크게 자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후 서울대병원 신생아실 앞 정욱은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민재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이름 정했어요. 뭘로? 최수진이요. 정욱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소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시작을 만들어준 분이라고. 그 이름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정욱은 아무 말 없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작은 손녀가 꼼지락거렸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수진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정욱이 속삭였습니다. 50년의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